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이미하 저자 클북 출판사의 50 질문을 시작하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25년간 영어 강사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를 처음 다녀온 후 그곳 사람들의 순박함에 매료되어 언젠가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는 꿈을 갖고 있지요. 저자는 캄보디아라는 꿈을 향한 사다리를 하나씩 둘씩 엮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봉사활동으로 방문했던 캄보디아를 잊을 수 없어 5주간 떠나지요. 그곳 아이들을 만나고 질문들을 만납니다. 꿈을 쫓아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자전거를 탄 소녀가 내 가슴을 향해 막 달려 들어옵니다. 책 군데군데 캄보디아에서 만난 아이들과 풍경들이 담긴 흑백 사진이 가슴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사람들에게 50이란 나이는 삶에 대한 질문을 많이 시작하는 때인가 봅니다. 저자는 50이라는 숫자가 내 존재를 뒤흔들었다. 잠들 수 없는 밤이면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난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나? 무엇에 의미를 둘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꿈을 향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준비하는 용기와 실천에 도전을 받습니다. 꿈을 묻어둔 사람, 꿈을 찾는 사람, 꿈을 잊고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에 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함께 질문을 던져보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50 질문을 시작하다. 이미하 에세이. 클북 출판사. 나는 왜 항상 바쁠까? 창으로 비쳐드는 햇살에 눈을 뜬다. 머리맡에 둔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보니 6시 30분. 누운 채 휴대폰 속 세상으로 들어간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간밤의 사건 사고 소식을 숨가쁘게 알리는 뉴스. 이것저것 검색하는 사이 시간은 7시를 넘어간다. 부랴부랴 욕실로 향해 뜨거운 샤워로 몸을 깨운다. 방으로 돌아와 TV를 켜고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과 TV를 번갈아 보면서 화장을 하고 머리도 매만진다. 남편이 따뜻한 차 한 잔과 과일 한 접시를 준비해 함께 나누어 먹는다. 고마운 남편.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겨 벽시계를 보니 8시 30분. 차를 몰고 아버지 집으로 향한다. 어머니가 입원한 탓에 당분간 아버지 식사 준비는 내 몫이다. 상을 차리고 앉으니 밥보다 사람이 그리웠던 아버지는 장강서를 시작한다. 건성으로 대답하며 긴 아침 식사를 끝낸다. 설거지를 마친 후 커피 한 잔으로 입가심을 하니 11시. 오전이 다 지나가려 한다. 서둘러 차를 몰아 학원으로 향한다. 팔 걷어붙이고 교실마다 청소기 돌려 먼지를 빨아낸 다음 구석구석 물걸레질을 한다. 아픈 허리를 일으켜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부랴부랴 수업 준비를 한다.
3시에 상담을 약속한 신규 학생 어머니를 만나 수업 안내와 질문에 대답하니 초등학생 수업 시간이다. 4시 초등부 수업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중학생 수업 2개를 마치니 밤 8시. 짬을 이용해 편의점 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운다. 8시 30분부터 고등부 수업 2개를 끝내면 어느새 자정이다. 학생 1명을 기가시키고 차를 달려 집에 도착하니 0시 25분. 남편은 자고 있다. 긴장이 풀리는 시간, 밀려오는 피로감에 풀썩 주저앉아 TV를 틀어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씻으러 간다. 시간은 벌써 1시를 넘어가고 있다. 침대에 눕는다. 상담한 신규 학생은 올까? 내일 아버지 반찬은 뭘 해드리지? 아차, 내일은 독서 모임도 있다. 책을 한번 더 훑어봐야 할 텐데 몰려오는 생각을 떨치려 이불을 뒤집어 쓴다. 잠시니여 강림해 주소서. 딸, 며느리, 아내, 엄마, 학원 강사, 교회 건사로서 내 일상은 분주하고 바쁘게 흘러간다. 비슷한 패턴의 일상을 되풀이하는 탓에 어제 일과 그제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작년 일인지 재작년 일인지 헷갈리며 모호한 시간 개념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은 고속열차 창밖 풍경이 휙휙 넘어가듯 나를 훑고 지나간다. 어린 시절 그렇게 느리던 시간이 왜 중년이 된 지금은 똑같은 속도로 흘러가 주지 않는 걸까? 미카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서는 시간의 실체를 이렇게 말한다. 시간을 재기 위해 달력과 시계가 있지만 시간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1시간은 한없이 계속되는 영겁과 같을 수도 있고 한순간의 찰나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1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는가에 달려 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소설에서는 회색 신사들이 도시에 잠입해 사람들이 현재의 여유 시간을 나중에 풍요로운 삶을 위해 시간 은행에 저축하라고 설득한다. 잡담은 피하고 나이든 어머니 돌보는 시간을 줄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2주에 한 번 만나며 노래하고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줄이라고 충고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야. 뭔가를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뭔가를 손에 쥐는 거지. 남보다 더 많은 걸 이룬 사람, 더 중요한 인물이 된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야. 이를테면 우정, 사랑, 명예 따위가 다 그렇지. 사람들에게 시간 절약은 삶의 모토가 되었고 시간을 절약해 바쁘게 살수록 미래의 윤택한 삶을 보장받는다고 믿는다. 따스한 정을 나누던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 차갑게 변하기 시작하고 삶은 바쁘게 돌아간다. 사람들은 회색 신사를 만나 기억을 잊고 그 결심이 내 의지라고 믿는다. 30대 어느 날 나도 회색 신사를 만난 건 아닐까. 시간을 아껴 열심히 살다 보면 50이 되어서는 뭔가를 이루고 삶은 안정 궤도에 안착해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단 하루의 낭비도 없이 30대, 40대를 숨가쁘게 달려왔다. 나이 50에 돌아본 내 인생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던가. 회한과 허무가 차오를 때 나는 어린 시절 만났던 모모를 떠올렸다. 모모는 폐허가 된 옛 원형 극장터에 사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거지 고아 소녀이다. 자기 나이가 100살 혹은 102살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나이를 모른다.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빈털터리 모모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시간이다. 모모는 사람들에게 자기 시간을 선물하며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비범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모모와 이야기하며 사람들은 놀라운 지혜를 떠올리곤 한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다시는 모모를 찾아오지 않는다.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바빠서 모모를 제대로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다. 어느 날 모모는 30분 후의 일을 미리 알고 있는 거북이 카시오페이아를 만나고 거북의 도움을 받아 시간 관리자인 호라 박사를 찾아간다. 시간의 근원지를 방문한 모모는 회색 신사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시간의 꽃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직은 탁 트인 하늘이 충분하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손상되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침침한 연기가 이곳의 하늘을 뒤덮어 버리면 내가 보내는 시간에는 모두 회색 신사들의 유령 같은 시간이 섞이게 되지. 그것을 받은 이들은 그로 인해 병이 들게 돼. 그것도 죽을 병이. 호라 박사는 그 죽을 병을 설명한다. 처음에는 거의 눈치를 채지 못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지. 온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지는 게지. 이제 그 사람은 화도 내지 않고 뜨겁게 열광하는 법도 없어.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 웃음과 눈물을 잊은 개야. 그러면 그 사람은 차디차게 변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단다. 그 병의 이름은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이란다. 알았다. 회색 신사에게 저당 잡힌 시간 때문에 나도 죽을 병을 앓았나 보다. 의욕이 없고 피곤했으며 억울했고 냉기가 끊임없이 소용돌이 쳤다. 모모는 호라 박사가 1시간 동안 시간을 멈춘 사이 카시오페이아와 함께 회색 신사의 본거지를 찾아가 시간을 돌려놓는다. 저축한 시간을 돌려받은 사람들은 다시 이전처럼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는다. 대도시에서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길 한복판에 나와 놀고 아이들이 비켜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전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차에서 내려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사람도 있었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서서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자세히 물었다. 일하러 가는 사람도 창가에 놓인 꽃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거나 새에게 모이를 줄 시간이 있었다.
의사들은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돌볼 시간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저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낼 수 있었다. 시간이 다시 풍부해진 것이다. 모모가 선물해준 아름다운 시간의 꽃을 손에 쥐고 나는 캄보디아로 떠났다. 그곳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시간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경험했다. 20여 년 동안 낮잠을 거의 잔 적이 없었다. 어쩌다 잠깐 침대에서 눈을 붙였다가 눈을 뜨면 소스라치게 놀랐고 시간과 공간을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죄책감인지 압박감인지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상태가 두려워 아예 낮잠을 자지 않았다. 캄보디아에서 나는 마음껏 낮잠을 즐겼다. 자고 일어나면 피곤함이 사라졌다. 한참을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며 망종한을 즐겨도 죄책감이나 일에 대한 강박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일정이 빈 시간에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푸놈펜 거리를 목적 없이 걸어 다녔다.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둘러보다가 배가 고프면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면 그만이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며 이런 게 사는 맛이구나 감탄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나를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주었다. 그들의 넉넉한 마음에 나는 매번 놀랐고 감사했다. 하루는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아침에 길을 쓰고 빨리 일어나지 않아도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 푸놈펜의 아침 출근길은 교통 질서를 무시한 차와 오토바이, 툭툭의 행렬이 엉켜 그야말로 교통 지옥이다. 정체에 갇힐 때에는 카메라를 꺼내 사람들 모습과 거리 풍경을 담노라면 어느새 학교에 도착해 있었다. 항상 미소 띤 얼굴에 느릿느릿 사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모두 나의 소중한 친구 모모였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느릿느릿 걷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자주 웃었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런 내 나이를 분간하지 못했다. 앞으로 내 삶에서 모모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모와 함께 아름다운 시간의 꽃을 소중하게 가꾸고 나누며 날마다 풍요롭고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의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 여자애는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사하기를 좋아하지요. 우물안 개구리일까? 학원 아이들이 자주 묻는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영어를 배워야 해요? 어디에 써먹나요? 이럴 때 나는 우물안 개구리를 인용해 설득한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속한 세상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때 영어가 우물을 벗어날 사다리가 되어 줄 거라고 설명한다. 멋지고 넓은 세상이 있는데 우물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열변을 토해도 가정과 학교라는 튼튼한 우물 안에 갇혀 있는 녀석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희는 여기 우물 안이 아득하고 좋사오니를 외친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널려 있는지 아는 나로서는 아이들의 좁은 소견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관점을 바꿔 아이들 처지에서 보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왜 우물 안에 머물면 안 될까? 우물 안은 개구리를 위해 최적화된 안락한 공간이다. 개구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행복하게 잘 살아왔다. 개구리에게는 우물도 얼마든지 헤엄치고 즐길 수 있는 넓고 큰 공간이다. 굳이 이 안전한 공간을 두고 뱀이나 쥐가 득실거리는 위험한 우물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괜한 호기심에 바깥으로 나갔다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그저 우물 안에 머물러 만족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위의 논리는 우물이 튼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이다. 세월이 흘러 우물을 철거할 시간이 온다. 물이 말라서일 수도 있고 재개발에 들어가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 다른 개구리들이 우물을 탈출할 동안 그런 사실도 모르고 안일하게 머물러 있다가는 우물 붕괴와 함께 그대로 매장당할 수 있다. 평상시에 우물 밖으로 나오는 준비가 필요하다. 벽을 기어올라 나오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있어야 한다. 우물 안으로 떨어지는 나무 조각을 모아 한 단계 한 단계 엮다 보면 결국 높은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 처음 나와보는 우물 밖 넓은 세상은 개구리에게 큰 두려움이 분명하다.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다시 우물 안으로 도망쳐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횟수를 거듭해 나올 때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히다 보면 서서히 우물 안이 얼마나 좁은 세상이었나 깨달을 수 있다. 어린 시절 내 세상도 좁은 우물 안이었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범생이었다. 친구가 없었던 나는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거나 혼자 책을 읽으면서 한 번의 일탈도 없이 착한 딸로 고분고분한 아이로 대학생까지 자랐다. 대학은 넓은 세상이었다. 넓은 캠퍼스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대도시 물을 먹은 아이들은 멋있었다. 자유가 주어졌고 모든 일을 혼자 판단하고 책임져야 했다. 내가 얼마나 좁은 우물 안에서 살았던가 처음으로 깨달은 대학이라는 넓은 세상에서 길을 찾기 위해 방황했고 시행착오를 아프게 겪었다. 결혼은 내게 또 다른 하나의 우물이었다. 이 우물은 내가 주인으로 가꾸어야 해서 책임이 더 커진 곳이었다. 우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늘어났고 그들을 돌보느라 오랜 세월 우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우물 밖 넓고 자유로운 세상을 잊지 못해 그리움이 가득했다. 언젠가 넓은 세상으로 나올 그때를 준비하며 사다리 만들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유이다. 2016년 나는 마침내 우물 밖으로 나왔고 캄보디아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우물 안에서 동경하던 세상과 우물 밖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멋있고 아름다웠다. 5주 동안 우물 밖에서 살아본 도전은 나를 성장시켰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험할 가치가 충분한 곳인지
깨닫게 했다. 이제 나는 다시 우물 안 세상으로 돌아왔고 당분간 이곳에 머물지만 우물 밖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안다. 우물을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편협하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 우물은 공간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의 한계에 머문 채 배우려 하지 않는 것,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편협한 사고 역시 우물이다. 세상이 나를 부를 때 나는 다시 사다리를 걸치고 우물 밖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우물안 개구리라 부르지 마라. 우물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자유로운 개구리로 불러달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